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입니다. 오만과 편견은 제인 오스틴이 첫인상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하려 했으나 출판을 거절당하고 이후 오만과 편견으로 제목을 바꾸어 출간한 작품입니다. 제인 오스틴은 영국의 작가로 1775년 아버지가 목사로 근무하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소설에 관심이 있었던 아버지와 시와 동화에 관심이 깊었던 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그녀는 12세부터 습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스틴은 작품을 통해 18세기 후반 중류계급에서 일어나는 일상생활 가운데 남녀의 결혼을 둘러싼 문제를 극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전면적으로 사회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영국 사회의 뒷전에서 억압받는 계급들의 생활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소설은 사회 구성원에게 지극히 한정적인 역할만을 요구하는 사회의 여성과 남성을 동시에 다뤄 사회의 억압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대표 작품으로는 엘리노와 마리안, 엠마, 설득, 노생거 사원 등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33. 공원을 산책하는 도중에 엘리자베스는 우연히도 몇 번이나 다르시 씨를 만났다. 아무도 오지 않는 이런 곳에서 그를 만나는 것을 엘리자베스는 참으로 심술궂은 악운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엘리자베스는 다르시 씨에게 이 길은 자기가 즐겨 다니는 곳이라고 처음에 주의를 주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그것은 얼마나 이상한 일이 될 것인가.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그를 또 만났다. 그것도 3번씩이나. 그것은 그의 짓궂은 장난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발적인 고행인 듯 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연한 경우에 그는 전처럼 형식적인 인사를 하고 어색하게 머뭇거리다가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던 길을 되돌아서 엘리자베스와 같이 걷는 것이 필요하다고 실제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결코 말을 많이 하지 않았고 엘리자베스도 별로 말을 받아주거나 귀를 기울이는 수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3번째 만났을 때 엘리자베스는 그가 자신에게 헌스퍼드의 생활은 재미있는가, 혼자 걷는 것을 좋아하는가, 콜린스 씨 부부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가 등등의 아무 연관도 없는 이상한 질문들을 하는 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로징스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는 엘리자베스가 켄트에 다시 올 때에는 로징스에도 머물러 주었으면 하는 눈치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피츠 윌리엄 대령이 들어있는 것일까? 만일 그렇다면 그는 피츠 윌리엄과 그 자신 사이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을 암시하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고 엘리자베스는 생각했다. 이런 생각들이 엘리자베스를 약간 괴롭히긴 했지만 목사관 맞은편에 있는 울타리 문에 이르자 안심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자베스는 제인의 편지를 읽으면서 산책을 하던 중이었다. 제인이 좋지 않은 기분으로 쓴 대목에 정신을 쏟고 있으려니까 이번에는 다르시 씨 대신 피츠 윌리엄 대령이 자기 앞으로 마주 걸어오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곧 편지를 집어넣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길로 산책하시는 줄은 전혀 몰랐네요. 해마다 늘 하던 대로 공원을 산책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관에 들르는 것으로 끝낼 작정이었는데 더 멀리 가시나요? 아니요, 곧 돌아가야죠.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오던 길을 돌아서 목사관을 향해 그와 나란히 걸었다. 엘리자베스가 먼저 말을 꺼냈다. 토요일에 정말 켄트를 떠나세요? 네, 다르시가 또 연기하지 않으면 떠나겠습니다. 저는 다르시의 의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 애는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일을 꾸미니까요. 비록 자기가 계획한 일에 만족할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자기에게는 마음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데에 커다란 기쁨을 느끼겠죠. 전 다르시 씨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즐기는 사람을 일찍이 보지 못했어요. 다르시는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러나 누군들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다만 다른 사람들은 가난하고 그는 부유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특권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뿐이죠. 전 진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남이 아닌 차남은 대개 극기와 의존에 익숙해야만 하는 법이죠. 제 생각으로는 백작의 차남 정도라면 극기나 의존에 대해 제대로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피츠 윌리엄 대령님은 극기와 의존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돈이 없어서 가고 싶은 데를 못 가셨다거나 갖고 싶은 것을 손에 넣지 못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따끔한 질문이시로군요. 그런 성질의 고난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좀 더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돈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수가 있습니다. 차남은 결혼도 마음대로 못한답니다. 돈 많은 여자를 원하지만 않는다면 잘들 하는 것 같던데요. 돈에 대한 우리의 습관은 우리를 너무 의존적으로 만듭니다. 저와 같은 신분에 돈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고 결혼해 줄 수 있을 만한 아량 있는 여자도 많지 않을걸요. 내게 하는 말일까? 이런 생각을 하며 엘리자베스는 얼굴을 붉혔으나 다시 침착성을 되찾고 명랑한 어조로 말했다. 그건 그렇고 백작의 차남이 받는 공정 가격은 얼마나 되죠? 장남이 중환자가 아니라면 설마 5만 파운드야 청구하지 않겠죠? 피츠 윌리엄도 같은 말투로 대답했다. 그러자 이 화제는 끝나고 침묵이 뒤따랐다. 엘리자베스는 피츠 윌리엄이 이 침묵에 대해 자기가 조금 전 일에 대해 마음이 동요되었기 때문이라고 상상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 침묵을 깨뜨리기 위해 이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다르시 씨가 대령님을 모시고 온 것은 주로 그분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을 찾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그분은 일생 동안 이 권리를 최대한으로 이용하기 위해 결혼도 안 하실 거예요. 하지만 다르시 선생의 누이 동생은 지금으로서는 든든할 거예요. 오빠의 보호 아래 있으니까요. 다르시 선생은 누이에게 해주고 싶은 대로 해주시겠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은 다르시와 제가 분담하고 있습니다. 조지아나의 후견인은 다르시와 나 두 사람이죠. 아, 그러세요? 그럼 어떤 성질의 후견인인가요? 감당하시기에 어렵지 않으세요? 그만한 나이의 젊은 여자들은 때때로 다루기가 좀 힘들거든요. 게다가 조지아나 양도 다르시 선생과 같은 기질을 타고났다면 아마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들걸요. 이렇게 말할 때 엘리자베스는 피츠 윌리엄이 자기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가 엘리자베스 양은 왜 조지아나가 자기들에게
어떤 불안을 줄는지도 모른다고 상상하느냐고 금방 묻는 것을 보고 엘리자베스는 자기 추측이 그런대로 사실에 매우 접근했음을 확신했다. 엘리자베스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놀라실 것까지는 없어요. 아무도 다르시 양을 비난하는 것을 들어보진 못했으니까요. 아마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순종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 아는 허스트 부인과 빅리 양이 지극히 귀여워하는 사람이죠. 이분들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듯한데요. 네, 조금 압니다. 빅리 씨는 유쾌하고 신사다운 사람이죠. 다르시와는 중마고우랍니다. 네, 그래요. 빅리 씨에게 이상할 정도로 친절하고 지나칠 정도로 간섭을 하시더군요. 엘리자베스는 냉담하게 말했다. 간섭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다르시가 무척 참견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요. 여기 오는 도중에 다르시가 제게 한 말로 미루어 보면 빅리 씨가 다르시에게 큰 도움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건 빅리 씨의 용서를 구해야겠군요. 빅리 씨가 정말 그 애의 마음속에 있었던 인물이었다고 생각할 권리는 제게 없으니까요. 단지 추측일 뿐입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다르시가 남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일입니다. 아마도 여자 쪽 귀에 들어가면 안 좋은 일인가 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게요. 그럼 제가 추측한 사람이 빅리라고 하는 데에는 흥분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십시오. 다르시가 제게 한 말은 이렇습니다. 최근에 한 친구가 아주 경솔한 결혼을 하려고 하길래 그 속단에서 구해준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누구라고 이름을 말하지 않았고 그 이상 자세한 것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빅리 씨가 그런 공경에 빠질 만한 청년이라고 생각했고 또 두 사람이 지난 여름 내내 같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애가 말하는 사람이 빅리 씨가 아닌가 하고 의심해 보았을 뿐입니다. 다르시 선생은 본인이 참견하는 이유를 말씀하셨나요? 여자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떼어놓기 위해 다르시 선생은 어떤 수단을 쓰셨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다르시가 한 말이라고는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피츠 윌리엄은 웃으면서 말했다. 엘리자베스는 대꾸하지 않은 채 분노로 가슴을 떨면서 걸었다. 피츠 윌리엄은 엘리자베스를 잠시 바라본 후 왜 그렇게 표정이 심각하냐고 물었다.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르시 선생의 행위는 제 맘에 들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다르시 선생이 재판관 노릇을 하는 건가요? 다르시의 간섭을 쓸데없는 참견이라고 생각하시나 보군요. 저는 다르시 선생에게 자기 친구의 선택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할 권리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친구의 행복의 수단을 오로지 자기 자신의 판단에 의거해서 결정하고 인도할 권리가 과연 다르시 선생에게 있을까요? 흥분을 가라앉히면서 엘리자베스는 말을 계속했다. 그러나 자세한 사정을 모르니 다르시 씨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겠군요. 하지만 이번 일은 깊은 우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자신 없는 추측입니다만 다르시가 획득한 영광스러운 승리를 비참하게 깎아내리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농담조로 한 말이었으나 엘리자베스에게는 마치 다르시 씨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대꾸할 마음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갑자기 화제를 바꾸어
목사관에 도착할 때까지 다른 이야기들을 했다. 목사관에 돌아온 엘리자베스는 피츠 윌리엄이 돌아가자마자 자기 방에 들어앉아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은 채 지금까지 들은 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볼 수가 있었다. 다르시 씨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인물이 자기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이 세상에서 그가 그렇게 무한정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다. 빅리 씨와 제인을 떼어놓는 일에 그가 관계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고, 그러므로 두 사람에 대한 처사를 엘리자베스는 오직 빅리 양의 탓으로만 돌렸었다. 그러나 분명 다르시 씨의 오만과 변덕이 바로 제인이 지금까지 받았고 또 지금도 받고 있는 모든 고난의 원인임에는 틀림없었다. 그는 세상에서도 가장 상냥하고 고결한 마음씨를 지닌 한 여인이 행복해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파괴해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더 해를 입힐런지는 아무도 몰랐다. 여자에 대하여 아주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피츠 윌리엄의 말이었다. 이 강력한 이의라는 것은 필시 제인에게 지방 변호사인 큰아버지와 런던에서 상업을 하고 있는 외삼촌이 있다는 사실과 관련된 것이 분명했다. 엘리자베스는 속으로 소리쳤다. 언니 개인에게는 하등의 이의가 있을 수 없어. 얼마나 사랑스럽고 착한 언니인데 이해심도 많고 마음씨도 곱고 몸가짐도 매력적이거든. 아버지 탓일 리도 없어. 성미는 좀 개팍하시지만 다르시 씨도 업신여기지 못할 수완이 있으시고 그가 미치지 못할 만큼 동네에선 신용도 있으시니까. 그러나 어머니에 대해 생각했을 때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없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의가 다르시 씨에게 결정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그의 오만한 태도는 빅리 씨의 처가가 될 사람들이 교양이 부족하다는 사실에서보다는 신분이 낮다는 사실에서 더 깊은 상처를 받을 것이라고 엘리자베스는 확신했다. 결국 다르시 씨는 한편으로는 이런 못된 오만심에 또 한편으로는 빅리 씨를 자기 여동생을 위해 붙잡아 두자는 생각에 지배되고 있다는 확신에 이르렀다. 엘리자베스는 이 문제에 대해 번민하며 울다가 드디어 두통까지 느끼게 되었다. 저녁 무렵이 되면서 두통이 더욱 악화되자 엘리자베스는 그렇지 않아도 다르시 씨를 보고 싶지 않았으므로 샬롯을 따라 로징스에 가는 것을 그만두기로 했다. 그들은 로징스에서 차를 마시기로 약속되어 있었던 것이다. 샬롯은 엘리자베스가 정말로 불편해하는 것을 보고 억지로 가자고 조르지는 않았고 남편에게 역시 엘리자베스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다. 그러나 콜린스 씨는 엘리자베스가 집안에 그대로 남아 있음으로써 캐서린 부인의 마음을 거슬릴까봐 안절부절이었다. 34. 콜린스 씨 부부가 가버리자 엘리자베스는 다시 다르시 씨에게 잔뜩 화풀이를 하려는 것처럼 켄트에 머무르는 동안 제인에게서 온 편지들을 모두 꺼내어 다시 검토해 읽기 시작했다. 그 편지들 속에는 실제의 불안한 마음이나 지나간 일을 다시 언급한 구절 또는 현재의 괴로움을 전하는 사연 등은 없었으나 대체로 구절구절마다 지금까지 제인이 쓴 문장의 특징이었던 명랑함이 보이지 않았다. 이 명랑함이란
슬픔이 없는 평온한 마음과 누구에게나 친절한 죄인의 성품으로부터 생긴 것으로 구름이 끼어서 흐려진 적이 거의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처음 읽었을 때에는 거의 주의하지 않았으나 정신을 차려 다시 읽어보았을 때에는 그 문장이 죄인의 불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다르시시가 죄인에게 가져다 줄 수 있었던 불행에 대한 뻔뻔스러운 자만심은 엘리자베스로 하여금 언니의 괴로움을 뼈아프게 느끼도록 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그의 로징스 체류도 이제 2, 3일 후면 끝난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위로했다. 더욱이 2주일 후면 자기도 죄인을 만날 수 있으며 형제간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언니의 마음을 회복시켜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더욱 큰 위로가 되었다. 다르시 씨가 켄트를 떠나면 피츠 윌리엄 씨도 그와 함께 갈 것이라는 생각을 엘리자베스는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피츠 윌리엄 씨는 전혀 그럴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이미 그녀에게 밝힌 바 있었다. 피츠 윌리엄 씨는 유쾌한 사람이기는 했으나 엘리자베스는 그와 헤어지는 것이 마음 아프게 생각되지는 않았다. 이런 생각에 골몰해 있다가 문에서 들리는 초인종 소리에 엘리자베스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엘리자베스는 혹시 피츠 윌리엄 대령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조금 움찔했다. 그는 전에도 한번 저녁 늦게 들른 적이 있었고 오늘은 특히 병문안을 하러 왔는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다르시 씨가 집 안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았을 때 그런 생각은 곧 사라지고 엘리자베스는 뜻밖의 충격을 받았다. 다르시 씨는 엘리자베스의 병이 조금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왔다고 말하면서 성급한 마음에 건강 상태가 어떠냐고 물었다. 엘리자베스는 쌀쌀맞은 태도로 대답했다. 다르시 씨는 몇 분 동안 앉아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방안을 거닐기 시작했다. 엘리자베스는 놀랐으나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다. 다시 몇 분 동안 침묵이 흐른 뒤에 그는 엘리자베스에게로 다가와 흥분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발버둥을 치며 자신과 싸워봤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도무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억제하려 애썼으나 되지 않는군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열렬히 경모하고 사랑하는가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엘리자베스의 놀라움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가 얼굴을 붉혔다가 의아해 하다가 다음에는 마침내 벙어리가 되고 말았다. 다르시 씨는 이것을 엘리자베스가 자극을 받아 흥분한 탓이라고 생각하고 곧 이어서 그가 엘리자베스에게 오래전부터 느껴온 감정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러나 말은 잘했으나 더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할 감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정에 관한 얘기보다는 자존심에 관한 얘기에 더 열을 올렸다. 그는 엘리자베스가 자기보다 신분이 낮다든가 그녀와 결혼하는 것은 자기의 지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된다든가 좋아하기는 하면서 신분의 차이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이 이를 거부하게 만든다든가 등 이러한 자신의 생각들은 결국 자기의 높은 신분 때문인 듯이 열심히 말했으나 그러한 그의 청혼은 결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증오심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는 이러한 다르시 씨의 구원에 전혀 무감각할 수는 없었고 한순간이라도 엘리자베스의 생각이 변하지는 않았으나 처음에는 그가 받을 고통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결국 계속되는 다르시 씨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 이 분노 속에 모든 연민을 불살라버리고 말았다. 그러면서도 엘리자베스는 그가 말을 끝내면 참을성 있게 대답할 수 있도록 자신을 진정시키려고 애썼다. 다르시시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억제할 수 없었던 자신의 애정의 힘을 분명히 나타낸 후 이제는 엘리자베스가 구혼을 수락함으로써 자신의 애정에 보답해 줄 것만을 희망한다면서 말을 마쳤다. 엘리자베스는 이 말을 할 때 그의 태도가 마치 자기의 승낙을 추호도 의심치 않는다는 태도임을 간파할 수 있었다. 그의 입은 실패의 염려와 불안을 말하고 있었으나 그의 표정은 사실상의 확신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런 것들은 엘리자베스를 더욱 화나게 할 뿐이었다. 다르시시의 말이 끝나자 엘리자베스의 뺨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경우 상대방이 고백한 애정에 대해 이쪽에서 아무리 가짜는 보답을 한다 할지라도 감사한 마음을 표명하는 것이 형식적인 관례라고 생각해요. 하기야 감사한 마음을 느끼는 게 당연하겠죠. 저도 그런 감정을 느낄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저는 다르시시의 호의를 구할 수도 없고 또 구하고자 하는 꿈도 꾸어본 적이 없어요. 다르시시께서 지금 베풀어 주신 호의도 분명 마지못해 하신 일일 거예요. 제가 다르시시를 괴롭혀 드렸다니 정말 죄송하군요. 하지만 그것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고 또 그까지 괴로움은 오래가지 않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르시시의 애정을 승인하는 것을 오랫동안 반대해온 그런 자존심이라면 제 말을 들으신 후 그런 괴로움을 이겨내는 것쯤은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두 눈을 엘리자베스의 얼굴에 고정시키고 벽난로 선반에 기대어 서 있던 다르시시는 엘리자베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놀라움이라기보다는 분노를 느끼는 듯했다. 그의 안색은 분노로 창백해졌고 마음의 동요가 얼굴 전체에 숨김없이 나타났다. 그는 태연하게 보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고 자기가 냉정해졌다고 자신할 때까지는 결코 입을 열지 않았다. 이 침묵이 엘리자베스를 두렵게 했다. 드디어 그가 억지로 가라앉힌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결국은 이것이 제가 모처럼 기대한 대답의 전부로군요. 예의상의 노력조차 거의 기울이지 않고 어째서 이렇게 거절하는 건지 좀 알고 싶은데요. 그러나 별로 대수로운 일은 아닙니다. 이 말에 엘리자베스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그렇다면 저도 물어볼 말이 있어요. 다르시시는 그렇게 드러내놓고 저를 모욕하고 제 감정을 해칠 듯이 있으셨으면서 어째서 자신의 의사를 거스르고 이성을 거스르고 심지어는 자신의 인격까지 거스르면서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나요? 설사 제가 무례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약간의 변명은 되지 않을까요? 제가 화를 낸 이유는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다르시시도 아마 아실 거예요. 설사 제가 다르시시를 싫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는 제 감정이 아무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혹은 앞으로 더 나아가서 제 감정이 다르시시를 좋아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제가 사랑하는 언니의 행복을 거의 영원히 파괴해버린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말을 듣자 다르시시는 정색을 했다. 그러나 충격은 잠시였고 그는 엘리자베스가 말을 계속하는 동안 그 말을 중단시키려 들지 않고 잠자코 듣고 있었다. 저에게는 다르시시를 나쁘게 생각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어떠한 동기였다 할지라도 다르시시께서 언니에게 행하신 비열하고 부당한 행동을 변명할 수는 없을 거예요. 설사 다르시 씨가 빅리 씨와 언니를 멀어지게 한 유일한 매개자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빅리 씨로 하여금 마음이 변덕스럽고 변하기 쉽다는 세상의 비난을 사게 하고 언니에게는 희망하던 일이 좌절되었다는 조소를 사게 하면서 두 사람을 가장 비참한 불행 속에 빠뜨린 장본인이라는 것을 감히 부인하려 하지는 않으실 것이고 또 부인하실 수도 없겠죠. 여기서 엘리자베스는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다르시 씨가 아무런 후회의 감정도 나타내지 않은 채 듣고 있는 태도를 보고 적지 않은 분노를 느꼈다. 다르시 씨는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미소까지 띠며 엘리자베스를 응시했다. 어디 부인할 수 있으세요? 엘리자베스는 다시 물었다. 그러자 다르시 씨는 짐짓 태어난 채 하며 대답했다. 나는 엘리자베스 양의 언니로부터 제 친구를 떼어놓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과 또 그것이 성공하자 즐거워했다는 것을 부인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보다 빅리 군에게 더 많은 애정을 가졌었으니까요. 엘리자베스는 다르시 씨의 이 무례한 말을 눈치챘다는 기색을 보이기가 싫었지만 그 뜻만은 놓치지 않았다. 그러나 엘리자베스의 마음을 풀어줄 만한 말은 아니었다. 엘리자베스는 계속 말했다. 그러나 제 증오심이 뿌리박고 있는 토대는 비단 이 일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다르시 씨에 대한 제 감정은 결정되어 있었어요. 다르시 씨의 인격에 대해서는 몇 달 전에 위컴 씨가 자세히 들려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어떤 거짓으로 된 우정으로 자신을 변호하시겠습니까? 혹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실을 허위로 진술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시겠습니까? 그 친구에게 대단한 관심이 있으신 모양이로군요. 하고 다르시 씨는 상기된 채 약간 침착성을 잃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분의 불운을 알고 있는 사람치고 그분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불운이라고요? 그렇죠. 정말 기구한 불운이었습니다. 그는 경멸하는 투로 말을 받았다. 엘리자베스는 힘을 주어 외쳤다. 다르시 씨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분을 현재의 빈궁한 상태로 끌어내린 거죠. 지독한 공경으로요. 다르시 씨는 위컴 씨의 것으로 마련되었던 이익들을 빼앗아 버리셨고 위컴 씨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절로부터 그가 받을 가치가 있고 또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 생활의 독립성을 박탈해 버리셨어요. 이런 모든 일을 하시고도 위컴 씨의 불행을 멸시와 조소로서 말할 수가 있으신가요? 다르시 씨는 빠른 걸음으로 방안을 가로질러 거닐며 그녀의 말에 대꾸했다. 결국 이것이 저에 대한 엘리자베스 양의 견해로군요. 또한 이것이 저에 대한 엘리자베스 양의 평가로군요.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평가에 의한다면 제 죄가는 정말 무거운데요. 걸음을 멈추고 엘리자베스 쪽으로 돌아서면서 다르시 씨는 말을 이었다. 오랫동안 주저하며 망설였던 저의 솔직한 고백이 엘리자베스 양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았더라면 이런 죄가는 그냥 묵인될 뻔했군요. 만약 제가 좀 더 고도의 방법으로 제 감정의 갈등을 감추고 이성이나 반성이나 기타 하등의 제약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무작정 애정에 빠졌다고 엘리자베스 양이 믿도록 아첨이나 했더라면 이런 통렬한 비난은 은폐되고 말 뻔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체의 위선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털어놓은 제 감정에 대해 추호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제가 엘리자베스 양과의 교제에 있어서 열등감을 즐겼으면 하십니까? 지체가 나보다 결정적으로 낮은 사람과 인척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제 희망을 기뻐하기를 기대하시는 겁니까? 엘리자베스는 순간순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으나 침착성을 잃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다르시 씨의 고백이 제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절대 오해입니다. 다르시 씨의 행동이 좀 더 훌륭하고 신사다웠더라면 제가 다르시 씨를 거절함에 있어서 다르시 씨를 화나게 해드리지는 않을까 걱정했겠지만 다르시 씨의 행동은 오히려 그 불안을 제거해 주었을 뿐 그 이상의 효과는 없었어요. 엘리자베스는 다르시 씨가 이 말에 놀라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말을 계속했다. 온갖 수단을 다 써서 제 마음을 움직여보려 해도 다르시 씨의 청혼을 받아들이도록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르시 씨는 또 한 번 흠칫 놀랐다. 그는 불신과 울분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엘리자베스는 이어서 말했다. 저는 다르시 씨와 알게 된 처음 순간부터 선생님의 태도에서 선생님이 오만하고 자기 자신만이 제일 잘났다는 듯 자부심이 강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 같은 것은 묵살해버리는 이기주의자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이 비난의 토대를 구축했고 그 토대 위에다 그 후에 연거푸 일어난 사건들이 요지부동으로 증오의 건물을 세웠습니다. 한 달이 못 가서 저는 누가 뭐라고 권하더라도 다르시 씨와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죠.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이젠 엘리자베스 양의 기분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지금은 제 감정을 부끄러워할 뿐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많이 빼앗아서 죄송하군요. 부디 몸조리 잘 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이런 말을 남기고 다르시 씨는 급히 방을 나갔다. 잠시 후 엘리자베스는 그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리는 소리를 들었다. 엘리자베스의 마음도 몹시 괴로울 만큼 타격이 컸다. 그녀는 몸을 어떻게 가누어야 할지 몰라서 쓰러져 반 시간가량을 울었다. 방금 일어난 일을 돌이켜보면 볼수록 그녀의 놀라움은 더욱 커졌다. 다르시 씨로부터 청혼을 받다니, 그가 수개월 전부터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니, 그의 친구가 나의 언니와 결혼하는 것을 반대했던 것과 같은 모든 장애에도 불구하고 나와 결혼을 감행할 만큼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니. 엘리자베스로서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다. 자기도 모르는 중에 그렇게 강한 애정을 불러일으킨 것이 어쨌든 유쾌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의 오만, 밉살스런 불손, 죄인에게 한 행동에 대한 수치스러운 공언, 이 공언을 정당화할 변명도 못하는 주제에 자기의 행동을 승인하는 뻔뻔스런 철면피, 위컴 씨의 이야기를 할 때의 냉정한 그의 태도, 자기도 부인하려 들지 않던 위컴 씨에 대한 그의 잔인성, 이런 것들이 다르시 씨의 애정에 대해 엘리자베스가 순간적으로 지녔던 동정심을 말끔히 지워버렸다. 계속 흥분한 채 생각에 잠겨있던 엘리자베스는 캐서린 부인의 마차 소리를 듣자 샬롯의 시선을 받는 것이 싫어서 자기 방으로 급히 가버렸다. 35. 이튿날 아침 엘리자베스는 지난밤 잠들 때까지 하던 생각이 미처 가시지 않은 채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전날의 놀라움에서 아직 벗어날 수가 없었고, 그러므로 다른 일에 대해선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어떤 일에도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아침 식사를 마치자마자 곧 밖으로 나가 운동을 좀 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그녀는 늘 즐겨 다니던 길을 걷다가 다르시 씨가 그 길로 가끔 온다는 생각이 들자 발길을 멈추었다. 그러고는 공원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골목길로 접어들어 통행세를 받는 길에서 벗어났다. 공원의 울타리는 아직도 한쪽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었다. 얼마 후에 그녀는 공원으로 통하는 문 앞을 지나갔다. 그 골목길을 두세 번 걷고 나자 상쾌한 아침 기분에 이끌려 그녀는 공원 문 앞에 서서 그 안을 들여다보고 싶은 유혹을 느꼈다. 그녀가 켄트에서 5주일을 보내고 있는 동안 마을에는 변한 것이 많았다. 실록은 나날이 짙어져 가고 있었다. 엘리자베스가 막 다시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그녀는 언뜻 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작은 숲속에 한 남자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그것이 다르시 씨일까봐 두려워 엘리자베스는 곧 몸을 돌려 되돌아갔다. 그러나 그녀를 알아볼 만큼 다가온 남자는 열심히 걷다가 마침내 엘리자베스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불렀다. 그러나 이미 돌아서 걷고 있던 엘리자베스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다르시 씨임을 알면서도 몸을 돌려 공원 문 쪽으로 갔다. 두 사람은 같은 시간에 문 앞에 다다랐다. 그가 편지를 내밀자 엘리자베스는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받았다. 다르시 씨는 좀 거만하면서도 침착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뵙기를 바라면서 숲에서 얼마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더니 가벼운 인사를 하고는 공원 안으로 곧 사라져버렸다. 즐거움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잔뜩 호기심이 나서 엘리자베스는 편지를 뜯었다. 놀랍게도 봉투 안에는 종이 끝까지 빽빽하게 쓴 2장의 편지가 들어있었고 심지어 봉투에까지 글씨가 가득 쓰여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골목길을 걸어 나오면서 그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편지를 쓴 장소와 날짜는 로징스의 아침 8시였는데 사연은 다음과 같았다. 이 편지를 받으시고 이 편지가 지난밤 당신을 몹시 불쾌하게 했던 그런 감정을 다시 상기시킨다거나 또는 다시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염려로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편지를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좋을 일들을 낱낱이 써서 당신을 괴롭힌다거나 또는 저를 스스로 낮추고자 하는 마음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제 성격 탓에 이것을 반드시 써야만 하고 또 당신이 읽어주시기를 요구하지만 않는다면 이 편지를 쓴 저나 읽으시는 당신이 해야 할 수고는 덜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요구하는 저의 무례를 용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당신은 마지못해서라도 이것을 읽어주시리라 믿습니다만 저는 당신의 정의감에 호소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질과 양이 전혀 다른 두 가지 죄가를 지난밤 당신은 저의 책임으로 돌리셨습니다. 하나는 제가 빅리군과 당신의 언니와의 사이를 어느 편의 감정에도 상관없이 떼어놓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 가지 요구와 도의와 인정을 무시하면서 위컴군의 눈앞에 닥친 행복을 파멸시키고 그의 복된 앞날을
무참히 짓밟았다는 것입니다. 내 젊은 날의 친구이자 내 아버지가 아끼던 청년이고 우리 가정의 후원 없이는 거의 의지할 데가 없으며 성인이 되면 자신의 출세를 위해 우리가 전력을 다해 주어야 할 청년과의 관계를 일부러 또 공연히 끊어버린 것은 다시 없는 배신행위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이제 애정을 나눈 지 겨우 수주일밖에 안 되는 빅리군과 당신 언니와의 사이를 결렬시킨 일은 비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저의 행동과 그 행동의 동기에 관한 다음의 사연을 읽으신 후에 지난밤 몇 가지 사실에 대해 그렇게 마음껏 꾸짖어 주셨던 그 가혹한 비난을 면하게 해주시길 빕니다. 만약 저로서는 당연했던 저의 행동과 그 동기를 설명함에 있어 당신의 감정을 불쾌하게 할 만한 것을 불갑을 말씀드려야 할 경우가 있더라도 저는 미안합니다 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의 사과는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퍼드셔에 머문 지 얼마 안 되어 저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빅리군이 롱본의 어느 처녀보다도 당신의 언니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실한 애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게 된 것은 네더필드에서 무도회가 열린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전에도 그가 사랑에 빠진 것을 몇 번 보아왔습니다. 그날 밤 무도회에서 제가 당신과 춤추고 있는 동안 당신의 언니에 대한 빅리군의 애정이 이제는 결혼을 기대할 정도로 발전했다는 사실을 우연히도 윌리엄 루카스 경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루카스 경은 시간만 아직 결정되지 않았을 뿐 확정적인 일처럼 말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제 친구의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했는데 베넷 양에 대한 그의 사랑은 제가 과거에 그에게서 보았던 것 이상의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언니도 주위에서 살폈습니다. 그녀의 얼굴 표정과 행동은 개방적이고 명랑했으며 또 변함없이 친절했습니다만 그에게 특별한 호감을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룻밤 동안 자세히 관찰한 끝에 비록 베넷 양이 빅리군의 호의를 즐겁게 받아주고는 있지만 빅리군과 같은 감정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있어 당신이 생각을 잘못했거나 혹은 제 생각이 그릇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 언니에 대해선 당신이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저의 잘못이었다는 쪽이 더 있을 법한 일이겠죠.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울분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 언니의 얼굴 표정과 평온한 태도는 당신 언니의 성품이 아무리 사랑스럽다 해도 아주 날카롭게 관찰하는 사람조차 그 마음만은 아마도 그렇게 쉽게 감동시킬 수가 없다는 확신을 하게 할 만한 것이었음을 저는 주저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빅리군에 대하여 베넷 양이 무관심했다는 것을 제가 믿고 싶어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의 관찰과 결심은 희망이나 근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인 양이 빅리군에 대해 무관심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 공정한 확신을 근거로 한 믿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한 저의 의견은 신분 차이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제인 양에게 훌륭한 친척이 없다는 사실은 제게 있어서처럼 빅리군에게도 그렇게 나쁜 조건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반감을 지닌 데에는 다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란 빅리군의 경우나 저의 경우에 똑같이 아직 존재하고 있는 원인이지만 그것이 직접 제 앞에 닥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저 자신도 잊으려고 노력했던 원인입니다. 간단하게나마 저는 이것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처해 있는 가정 형편이 비록 불만스러운 것이라 해도 그것은 당신의 어머님과 새 동생분과 또 때로는 아버님조차 그리도 번번이 또 거의 골고루 저지르는 전적인 무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려서 당신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저 역시 괴롭습니다. 그러나 당신만은 이와 같은 비난을 받지 않도록 행동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과 당신 언니 두 분의 교양과 인격에 부끄럽지 않을 칭찬할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하시고 당신 가족의 결점을 걱정하거나 그러한 결점이 겉으로 드러난 것을 불쾌히 여기시는 가운데에서도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저는 무도회 날 밤에 일어났던 일로 말미암아 베넷 댁의 사람들에 대한 저의 견해가 확고해졌으며 또 가장 불행한 결혼으로부터 빅리군을 보호해야겠다는 제 결심 역시 굳어졌다는 것만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도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그 이튿날 빅리군은 곧 돌아올 계획으로 네더필드를 떠나 런던으로 출발했습니다. 제가 한 일을 이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빅리군의 누이들도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저희들의 감정이 일치한다는 것을 곧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빅리군을 제인양으로부터 한시라도 빨리 떼어놓아야 한다는 것을 똑같이 깨닫고 우리는 곧 그를 런던으로 데리고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린 런던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저는 빅리군에게 그러한 결혼의 불행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선뜻 맡았습니다. 저는 열심히 설명하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절한 충고가 아무리 그의 결심을 동요시키고 지연시켰다 해도 제가 자신 있게 보증하는 빅리군에 대한 당신 언니의 무관심을 그가 깨닫지 않고는 그들의 결혼이 종래 깨질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빅리군은 제인양이 그의 애정을 성실한 호의로서 동등한 애정으로서는 아니더라도 보답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의 판단보다도 저의 판단력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는 천성이 무척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그러한 확신을 주자 하퍼드셔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를 설득하는 일은 아주 쉬운 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동에 대해 저는 제 자신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만 모든 사건을 통해서 제가 만족하게 여기지 않는 단 하나의 행위는 바로 제가 비열하게도 제인양이 런던에 와 있다는 사실을 빅리군에게 숨기려는 술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빅리양도 저도 제인양이 런던에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빅리군은 아직 모르던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만나더라도 별다른 나쁜 결과는 생기지 않으리라고 짐작하고는 있지만 저는 제인양에 대한 그의 호감이 제인양을 만나도 아무 위험이 없을 만큼 충분히 식었다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거짓 행위는 아마도 제 품위를 떨어뜨리는 짓이겠죠. 하지만 저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선 이 이상 더 말씀드릴 것도 사과드릴 것도 없습니다. 만약 제가 당신 언니의 감정을 상하게 해드렸다면 그것도 부지 중의 일이며 또한 저를 지배했던 동기가 바로 당신에게는 부당한 것으로 여겨졌을지라도 저는 지금도 그 동기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위컴군을 해쳤다는 좀 더 무거운 또 하나의 비난에 대해서는 저의 가정과
그와의 관계를 전부 당신에게 털어놓음으로써 반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특히 저를 뭐라고 비난했는지는 모릅니다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사실은 한 사람 이상의 정직한 증인을 부를 수 있을 만큼 확실한 사실입니다. 위컴 군은 여러 해 동안 펜벌리의 재산관리인이었던 매우 훌륭한 분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맡은 바 임무를 잘 처리했기 때문에 자연히 아버지는 그분을 돕고 싶어 했고, 따라서 그의 대자인 조지 위컴 군에게도 너그러운 친절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의 학비를 대주셨고 후에는 캠브리지까지 보내주셨는데 부인의 낭비벽으로 언제나 가난했던 그의 아버지가 그를 신사가 되기까지 교육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했으므로 이것은 가장 귀중한 도움이었습니다. 품행이 단정하고 언제나 상냥한 이 청년을 아버지는 매우 좋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무척 신용하셨고 또 목사가 되길 바라시고 그에게 목사직을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 해 전부터 전혀 다른 각도로 그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약하고 무절제한 성격을 그는 그의 가장 절친한 친구인 저에게까지도 조심스레 감추려고 했지만 그와 거의 동년배 청년인 저는 그가 마음 놓고 있는 순간에 그를 관찰할 기회가 많았지만 아버지에겐 이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의 눈만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또 당신을 괴롭혀야겠습니다. 그 괴로움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당신만이 아십니다. 위컴 군이 당신의 마음속에 일으킨 감정이 어떠한 것이든 저는 그의 본성을 밝혀야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려야 할 이유를 덧붙이는 것일 뿐입니다. 저의 훌륭하신 아버지께선 약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위컴 군에 대한 그분의 애정이 최후까지 어찌나 확고하셨던지 그의 직업이 허락하는 한 최선의 방법을 다하여 그의 출세를 위해 제가 노력해 줄 것을 유언에서 특별히 당부하셨으며 또 그가 성직에 나가면 좋은 곳에 목사 자리가 비는 대로 곧 그에게 줄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에게는 1000파운드의 유산도 남겨주셨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저의 아버지보다 오래 살지도 못하셨는데 이런 일들이 있은 지 반년도 못 되어 위컴 군은 자기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는 목사직을 포기하고 대신 좀 더 직접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택하기로 결심했다면서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지 말아달라는 편지를 제게 보내왔습니다. 그는 덧붙여 쓰기를 자기는 법학을 연구해 볼 생각인데 이 점에 있어 1000파운드의 이자는 매우 부족한 학비임을 알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진실성을 믿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원했지만 하여튼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는 결코 목사가 될 인물이 못됨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곧 해결되었고 그에게 설령 목사직에 임명될 경우가 생긴다 해도 목사가 됨에 있어서의 원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이양하는 대신 3000파운드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들 사이의 모든 관계가 이제는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를 아주 나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펜벌리에 초대하지도 않았고 런던의 자택에 출입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로 런던에서 살았는데 법률을 공부한다는 것은 일종의 핑계에 지나지 않았고 이제 모든 구속으로부터 해방된 그는 게으르고 낭비스러운 생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약 3년간 저는 그의 소식을 거의 듣지 못했는데 그를 위해 마련했던 성직록의 소유자가 죽자 그는 또 목사직에 자기를 추천해 줄 것을 편지로써 부탁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무척 어려운 처지에 빠졌다는 것을 제게 이해시켰는데 그 점은 어렵지 않게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법률이 거의 무익한 학문임을 알았다고 하면서 만약 제게 문제의 목사직에 자기를 추천해 준다면 이젠 정말 목사가 되기로 단단히 결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달리 추천할 사람도 없다는 것을 자기는 확신하며 또 제 존경하는 아버지의 의도를 잊을 수도 없을 테니까 제가 추천해 줄 것을 분명히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간청에 응하기를 거절했다거나 또는 거듭되는 탄원을 무시했다고 해서 당신은 저를 책망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의 울분은 자신의 처지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커졌는데 저를 몹시 비난하는 것과 더불어 남들에게도 제 욕을 심하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 후로 우리들 사이에는 겉으로 드러난 교제조차 일절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그가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 전 모릅니다. 그러나 지난 여름 그는 또다시 제 신경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이젠 저 자신도 잊고 싶고 또 현재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어떤 경우에라도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사정을 말씀드려야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일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면 의심하고 있는 모든 것이 풀리리라고 확신합니다. 저보다 10살 아래인 제 누이 조지아나는 어머니의 조카 되는 피치 윌리엄 대령과 저의 보호를 받고 있었는데 약 1년 전에 학교를 그만두고 런던에 집을 한 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 제 동생은 이 집을 관리하는 영부인과 함께 램지기트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위컴 군도 왔던 겁니다. 영부인과 그는 전부터 아는 사이였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틀림없이 미리 계획했던 모양입니다. 하여튼 그 부인 덕분에 우린 참 비참하게 속았지요. 이 부인의 묵인과 협조로 그는 조지아나와 친하게 되었는데 아직 어린 동생에 대한 그의 친절한 인상이 조지아나의 상냥한 마음속에 깊이 박혀서 그 애는 그를 사랑한다고 굳게 믿게 되고 나중엔 둘이 도망치기로 동의한 것입니다. 그때 동생의 나이는 겨우 15살이었는데 굳이 핑계를 댄다면 어렸다는 핑계뿐이겠죠. 지금 조지아나의 경솔함을 말씀드렸지만 다행히도 그 사실을 제게 알린 사람도 조지아나였습니다. 계획했던 도망을 치기 전 한 이틀간을 정말 우연히도 제가 램지기트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이때 조지아나는 자기가 거의 아버지처럼 존경하는 오빠를 슬프게 하고 괴롭힌다는 생각을 참지 못해 마침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던 것입니다. 제 마음이 어떠했으며 또 어떻게 행동했을 것인가 하는 것은 당신의 상상에 맡깁니다. 동생의 체면과 감정을 존중해서 일절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곧 여기를 떠나라는 편지를 위컴 군에게 보내고 영부인도 물론 해고해버렸습니다. 위컴 군의 주요 목적은 확실히 3,000파운드라는 조지아나의 재산이었을 겁니다. 제게 대한 원한을 풀고자 했다는 것도 강력한 동기라고 저는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이지 완전한 복수가 될 뻔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양, 이상 저는 위컴 군과 저와의 모든 관계에 대해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이것이 거짓이라고 전적으로 부인만 하지 않으신다면 위컴 군에게 제가 잔인했다는 오해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면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그가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거짓의 탈을 쓰고 당신을 속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당신에게서 얻은 성취는 조금도 놀랄 만한 게 못 됩니다.
당신은 그의 과거 행동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행동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힘으로서는 어떤 일들을 알아낼 수도 없으며 또 당신의 기질로서는 사람을 의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신은 아마 왜 제가 이런 모든 것을 지난밤에 얘기해 주지 않았나 하고 의아해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는 저도 제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무엇부터 얘기하고 또 알려야만 할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모든 것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저의 친척이자 친구이며 또 아버지 유언의 집행자인 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피츠 윌리엄 대령의 증언을 특별히 간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저를 증오하셔서 저의 주장을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같은 이유로서 피츠 윌리엄 대령도 신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와 의논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에 내일 아침 안으로 이 글을 당신에게 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내리시기를 빌며 피츠 윌리엄 다르시 올림. (36) 다르시 씨로부터 편지를 받았을 때 설사 그 속에서 그가 다시 구원하리라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쓰여 있는 내용은 그녀가 조금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그러나 사연이 그러했으므로 엘리자베스가 얼마나 열심히 그 편지를 읽었을 것인가, 또 서로 엇갈리는 감정이 얼마나 그녀를 흥분시켰을 것인가 하는 것은 쉽사리 상상할 수 있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갈 때 그녀에게 생긴 감정의 변화는 이루 표현할 수조차 없었다. 처음에는 놀라운 마음으로 그가 사죄할 여유쯤은 가진 사람이라고 알았는데 다음에는 수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속을 감추지 못할 변명조차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가 진술한 모든 것에 대하여 강한 편견을 갖고서 엘리자베스는 네더필드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한 그의 설명을 읽기 시작했다. 이해할 사이도 없이 열심히 읽으면서 다음의 문장이 초래할 결과를 알고 싶은 마음을 참지 못해 읽고 있는 문장의 뜻을 제대로 알기도 전에 눈이 먼저 다음 문장으로 옮겨갔다. 자기 언니가 무감각하다는 그의 믿음을 그녀는 곧 거짓이라고 단정했고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한 실제적이고도 최악의 경우를 위해 반대한다는 그의 변명은 어찌나 그녀를 화나게 만들었는지 다르시 씨를 올바르게 판단코자 하는 의욕조차도 사라져버릴 정도였다. 그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엘리자베스를 이해시킬 만한 사죄도 표하지 않았다. 그의 문장은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이 불손했으며 오만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나 언니에 관한 이야기에 이어 쓴 위컴 씨에 대한 그의 진술은 좀 더 또렷한 주의력을 요구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위컴이라는 인물의 훌륭함에 대해 그녀가 품고 있었던 모든 생각과 위컴 씨 자신이 말한 그의 신상에 대한 놀라운 호감을 뒤엎어버려야 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의 마음은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팠다. 놀라움과 두려움과 또 심지어는 공포스러운 전율이 그녀를 압박했다. 거짓말이다. 그럴 리가 없다. 가장 비겁한 거짓말이다. 라고 거듭 외치면서 전적으로 믿으려 하지도 않았다. 편지를 다 읽었을 때에는 마지막 한두 페이지에 무슨 말이 쓰여 있었는지 미처
그 뜻도 파악하지 못한 채 급히 편지를 집어넣으며 이 편지에 마음을 쓰지 말자고 다시는 이 편지를 보지도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렇게 아무 것에도 정착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엘리자베스는 계속 걸었으나 그것으로는 도무지 진정되지 않았다. 30초도 못 되어 그녀는 편지를 다시 펴들었다. 그러고는 가능한 한 마음을 가다듬어 위컴 씨에 대한 대목만을 다시 정독하기 시작했고 각 문장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감정을 억제해야만 했다. 위컴 씨와 펜벌리 집과의 관계에 대한 다르시 씨의 진술은 위컴 씨가 이야기한 것과 꼭 같았고 다르시 씨의 돌아가신 부친이 그에게 친절했다는 사실도 비록 그 친절의 정도는 몰랐으나 위컴 씨의 말과 거의 일치했다. 거기까지는 두 사람의 말이 같았으나 유언에 관한 것은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 목사녹에 관한 위컴 씨의 말은 그녀의 기억에 아직도 생생했다. 그래서 그의 말을 회상해 보았을 때 그녀는 어느 쪽이든 한쪽은 비열하게도 겉과 속이 다름을 인정치 않을 수가 없었다. 잠시 동안 그녀는 속으로 위컴 씨 쪽이 옳다고 믿는 마음이 잘못이 아니기를 바랐다. 그러나 면밀한 주의력을 가지고 다시 읽어보았을 때 곧 이어서 위컴 씨가 목사녹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이양했다는 것과 대신 3,000파운드라는 거액을 받았다는 점 때문에 엘리자베스는 다시금 주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편지를 내려놓고 자기로서는 공명정대한 태도라고 믿는 마음으로 모든 사실을 심사숙고해보고 각 진술의 타당성을 심사해 보았으나 헛수고였다. 두 사람의 얘기가 모두 증거 없는 주장뿐이었다. 엘리자베스는 세 번째로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다. 그러나 어떤 계략을 쓰더라도 그 사건에 있어서 다르시 씨의 행동이 파렴치하다고 믿었던 사실이 바뀌어 모든 사건을 통해 다시 바라볼 때 그는 전적으로 결백하다는 증거가 더욱 뚜렷해질 뿐이었다. 낭비와 방탕의 책임을 다르시 씨가 주저치 않고 위컴 씨에게 돌린 사실은 그녀에게 매우 큰 충격을 주었으나 그러면 그럴수록 그 부당성을 반증할 수가 없었다. 그가 어떤 주의 의용군에 입대하여 런던에서 우연히 만나 잠깐 사귀게 된 어떤 청년의 권유로 그 부대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엘리자베스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의 과거에 대해서도 자기가 말한 것 외에는 하퍼드셔에서도 알고 있는 것이 없었다. 그의 본래 인격에 관해서 분명 알아볼 방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엘리자베스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고 그의 용모와 음성과 태도만을 보고서 그가 모든 미덕을 겸비한 사람이라고 곧 믿어버린 것이었다. 다르시 씨의 공격으로부터 그를 구해줄 수 있는 그의 어떤 선행의 신뢰나 고결하고 자비로운 특성을 떠올려 보려고 엘리자베스는 애썼다. 적어도 이러한 뛰어난 미덕으로서 그의 우연한 과실을 보상하려 했고 이 우연한 과실이라는 명목에다 여러 해에 걸친 그의 태만과 다르시 씨가 악덕이라고 일컫는 그의 비행을 분류해 넣으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도 엘리자베스를 돕지는 못했다. 그녀는 매력이 넘치는 위컴 씨의 풍채와 태도를 곧 눈앞에 떠올릴 수는 있었으나 이웃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를 좋게 생각하는 것 이상의
실제적인 미덕과 공경 중에서도 꿋꿋이 지녀온 그의 사회적인 능력을 상기할 수는 없었다. 이 점에 대해 오래 생각하고 나서 엘리자베스는 다시 편지를 계속해서 읽었다. 그러나 가엾게도 다음 대목에 나오는 다르시 양에 대한 그의 음모는 바로 전날 아침 피츠 윌리엄 대령과 자기와의 사이에 있었던 일에서 어떤 확증을 얻게 하였고, 마지막에는 사건 전말의 진위를 피츠 윌리엄 대령에게 조회해 달라고 쓰여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전에 피츠 윌리엄 대령으로부터 그의 사촌인 다르시 씨에 관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잘 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의 인격을 의심할 하등의 이유가 그녀에게는 없었다. 한때 그녀는 그에게 마음을 바치기로 거의 결심한 적도 있었지만, 이런 생각은 처음에는 어색한 감정 때문에 포기하였고, 나중에는 만약 다르시 씨가 그의 사촌의 확실한 증언을 믿지 않았다면 그가 자기에게 청혼하는 위험은 무릅쓰지 않았으리라는 신념 때문에 아주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엘리자베스는 위컴 씨를 이모부 댁에서 처음 만나던 날 저녁에 그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모조리 기억하고 있었고, 그의 말씨까지도 생생히 기억했다. 엘리자베스는 그제야 초면인 사람에게 그러한 대화는 옳지 않다는 것에 생각이 미쳤고,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을 의아하게 여겼다. 엘리자베스는 비로소 그가 했던 야비한 행동과 언행의 불일치를 깨달을 수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위컴 씨가 다르시 씨를 만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자랑하던 것, 오히려 자기가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다르시 씨가 네더필드를 떠날 것이라고 말하던 것, 그러면서도 바로 그 다음 주에 네더필드에서 열렸던 무도회는 피했던 사실을 상기했고, 또 네더필드 일가가 그곳을 떠나기 전까지는 위컴 씨가 자기 이야기를 그녀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다가 그들이 떠난 뒤에야 그의 이야기가 모든 곳에서 화제가 되었다는 것과, 그가 다르시 씨의 부친에 대한 자신의 존경심이 다르시 씨의 비행을 세간에 폭로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녀에게 확신시켰으면서도 다르시 씨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데에는 사양이나 주저함이 없었던 사실을 상기했다. 위컴 씨에 관한 모든 일들이 이제는 왜 그렇게 사뭇 달라 보이는지 몰랐다. 킹양에 대한 그의 친절도 오로지 돈만 바라는 가증스러운 의도에서 나온 것이고, 그 여자의 재산이 보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희망이 사그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아무 것이나 붙잡으려고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자기에 대한 그의 행동 또한 지금 생각해보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가 엘리자베스의 재산에 대해 속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엘리자베스가 경솔하게 보여준 호감을 조장함으로써 자기의 허영심을 만족시키고 있었거나, 둘 중에 하나였다. 위컴 씨에 대한 호의를 유지해 보려는 모든 노력은 점점 무너져가고, 반면에 다르시 씨의 정당성을 더욱 확신하게 되자 오래전에 빅리 씨가 제인의 질문을 받고 그 사건에 있어서 다르시 씨의 결백을 주장하던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비록 다르시 씨의 태도가 오만하고 냉담하긴 했어도 그와 알게 된 일에 근래에는 상당히 가까워졌고, 또 그의 생활 방식과도 좀 친숙해졌지만, 그가 파렴치하다거나 부정하다고 말할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그의 불경하고 부도덕한 습성에 대해 남들이 말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자기의 친척들 사이에서도 그가 존경을 받았다는 것, 위컴 씨조차도 그가 오빠로서는 훌륭하다고 인정했으며 다르시 씨도 자애로운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큼 그가 자기의 여동생을 무척 사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그녀도 가끔 들었다는 것, 또 만약 그 행위가 위컴 씨가 말한 대로였다면 그런 엄청난 과실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리가 결코 없다는 것, 그리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과 빅리 씨 같이 상냥한 사람과의 우정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등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점점 부끄러워졌다. 다르시 씨든 위컴 씨든 그들을 생각하기만 하면 엘리자베스는 자기가 얼마나 우매하고 편파적이었으며 편견을 지녔었고 어리석었던가를 절감했다. 엘리자베스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내 행동은 얼마나 비열했나. 안식과 재능을 뽐내고 언니의 솔직성을 멸시하고 공연히 안 입고 온 불신의 허영에 만족하지 않았던가.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 그러나 마땅하지. 내가 사랑에 빠졌더라도 그 이상 어리석고 바보스럽진 않았으리라. 하지만 사랑이 아니라 허영이 내 과오였다. 한 사람의 편애에 기뻐하고 다른 한 사람의 무시에는 화를 내고, 이래서 우리가 처음 사귈 때부터 나는 편견과 무지를 사모했고 두 사람이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분별심을 잃어버렸다. 이 순간까지 나는 나 자신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자기에게서 제인에게로, 또 제인에게서 빅리 씨에게로 그녀의 생각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여기에까지 이르자 이에 대한 다르시 씨의 설명이 매우 불충분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엘리자베스는 다시 한번 편지를 읽어보았다. 그러나 찬찬히 읽어본 결과는 매우 달랐다. 그녀가 믿기 어려운 위컴 씨 건에 대한 다르시 씨의 주장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제인의 애정을 전혀 의심치 않아 왔다고 분명히 말했고, 또 엘리자베스는 샬롯의 의견이 무엇이었던가를 상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인에 대한 다르시 씨의 진술의 타당성도 또한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었다. 제인의 감정은 비록 열렬하기는 했어도 거의 드러나지 않았었고, 또 제인의 태도와 품행에는 가끔 감정과는 어울리지 않게 자기만족이 있었다. 다르시 씨가 그녀의 가족에 대한 억울하지만 받아 마땅한 비난하는 대목에 이르렀을 때 그녀의 수치심은 더욱 깊어졌다. 이 비난의 타당성은 그것을 부정하기에는 너무도 강했으므로 엘리자베스에게 충격을 주었고, 네더필드의 무도회에서 일어났던 일과 또 처음에 다르시 씨가 확실하게 불만을 갖게 된 것은 그에게보다 엘리자베스의 마음에 더 강한 인상을 주었던 일이다. 엘리자베스와 그녀의 언니에 대한 찬사는 그녀에게 그다지 위로가 되어주지 못했다. 그러한 찬사가 이렇게 자신의 가족이 스스로 초래한 모욕을 조금 무마해 주긴 했지만 그녀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 또 제인에 대한 실망도 실상은 자신의 가족들이 초래한 것이었고, 또 그러한 창피한 행동 때문에 자기들 두 사람의 체면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손상되었는가 하는 데에까지 생각에 미치자 엘리자베스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우울증에 빠졌다. 그녀는 지금까지 사건의 전말을 검토해보고 그 타당성을 추정해보기도 하고 또 그렇게도 갑작스럽고 중대한 변화를 될 수 있는 한 수긍해 보기도 하면서 골목길을 무려 2시간 동안이나 배회하였다. 그러다가 몸도 피곤하고 또 오랫동안 집을 나와 있었다는 생각이 들자 결국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집으로 들어가면서 엘리자베스는 보통 때와 다름없이 유쾌한 기색을 보이려고 애썼고 사람들과의 대화를 방해할 만한 생각들은 접어두기로 마음먹었다.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엘리자베스는 그녀가 나간 사이에 로징스에서 2사람이 각각 다녀갔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한 사람은 다르시시인데 겨우 몇 분 있다가 가버렸고 또 한 사람은 피츠 윌리엄 대령으로 그녀가 돌아오기를 1시간 동안이나 앉아서 기다리다가 나중에는 그녀를 찾으러 가겠다고 하며 나갔다는 것이다. 엘리자베스는 그를 못 만난 것을 서운해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기뻤다. 피츠 윌리엄 대령은 그녀에게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편지만을 생각할 뿐이었다.